안녕하세요. 오늘 3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바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의 마지막 착륙이 있던 날입니다. 디스커버리는 나사의 우주왕복선 프로그램의 세 번째 운영 궤도선이었어요. 1984년 8월 30일 STS-41D 임무로 첫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우주 비행선은 27년간 총 39번의 임무를 수행했어요. 이것은 2024년 12월 기준 어떤 우주선보다 많은 비행 횟수입니다. 우주왕복선은 궤도선, 연료탱크, 고체 로켓 부스터로 구성되어 있었죠. 궤도선은 재진입 시 고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5,000개의 내열 타일로 덮여 있었어요. 컬럼비아호와 챌린저호 사고 이후 디스커버리는 가장 오래 살아남은 궤도선이 되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연구와 국제우주정거장 조립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허블 우주망원경을 궤도로 운반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2011년 2월 24일 디스커버리는 STS-133이라는 마지막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9일 케네디 우주센터에 마지막으로 착륙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거의 1년이라는 누적 시간을 우주에서 보냈습니다. 운영 중단된 최초의 우주왕복선이었죠. 이후 엔데버와 아틀란티스호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디스커버리는 우주 탐사의 상징이자 수많은 과학적 발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 비행은 인류의 우주에 대한 꿈과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현재는 스미소니언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9일에 있었던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예요. 바로 이탈리아의 명문 축구 클럽 인터밀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인터밀란은 1908년에 창단되었죠. 흥미로운 점은 이 클럽이 AC 밀란으로부터의 분열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원래 AC 밀란은 밀란 풋볼 앤 크리켓 클럽이라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외국인 선수 기용 문제로 내부 갈등이 시작됩니다. 일부 멤버들은 이탈리아 선수들만 뛰게 하길 원했고요. 다른 이들은 외국인 선수들도 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결국 1908년 3월 9일 이 두 의견이 충돌하여 분열로 이어지죠. 그 결과 국제적이라는 의미의 인테르나치오날레가 탄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인터밀란의 시작점이었어요. 그들은 창단 후 불과 2년 만인 1910년에 첫 리그 우승을 차지했죠. 이후 인터밀란은 세리에 A에서 단 한 번도 강등되지 않았습니다. AC 밀란과의 데르비 델라 마도니나는 세계적인 라이벌전이죠. 두 팀은 같은 산시로 경기장을 홈으로 사용해요. 인터밀란은 현재까지 20번의 리그 우승을 포함해 37개의 국내 트로피를 들어올렸어요. 또한 챔피언스리그 3회, 우에파컵 3회 우승 기록도 가지고 있죠. 이들의 역사는 단순히 축구 클럽을 넘어선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수 포용에 대한 철학이 오늘날의 인터밀란을 만든 것이죠. 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입니다. 3월 9일 오늘 같은 날 아주 중요한 도시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바로 여러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시는 원래 비잔티움이라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324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동서 로마를 재통일하죠. 그는 새로운 로마의 수도를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띈 곳이 바로 전략적 요충지 비잔티움이었습니다. 이곳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도시에 새로운 로마, 즉 노바로마라는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사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마침내 330년 5월 11일 이 새로운 수도가 정식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이날 도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기려 콘스탄티노플로 이름이 바뀌었죠. 콘스탄티노플은 이후 로마 제국의 수도로서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동로마 제국의 심장으로 남아 비잔티움 제국으로 이어졌죠. 무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라틴 제국과 오스만 제국의 수도 역할도 하며 역사의 주요 무대가 되었어요. 1922년 오스만 술탄제가 폐지되기 전까지 수도의 역할을 수행했으니 정말 대단하죠. 이 도시는 1930년 3월 28일 공식적으로 이스탄불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오늘날 이스탄불은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며 여전히 두 대륙에 걸쳐 있어요. 콘스탄티노플의 역사는 단순한 도시 건설을 넘어 문명과 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3월 9일에 리투아니아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은 리투아니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입니다. 리투아니아는 발트해 동부에 위치한 아름다운 나라죠. 오랫동안 다양한 발트족 부족들이 이곳에 살았어요. 13세기 민다우가스가 리투아니아 왕국을 세우며 통일되었죠. 이후 리투아니아 대공국은 14세기 유럽 최대 국가로 성장했어요. 1569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연방으로 통합되어 번성했죠. 하지만 18세기 말 이웃 강대국들에 의해 분할되고 러시아 제국에 편입됩니다. 수백 년간의 독립을 잃고 어려움을 겪었죠. 20세기 들어 세계대전의 혼란 속에서 잠시 독립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시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리투아니아인들은 자유를 갈망하며 조용히 저항했어요. 소련의 개혁바람이 불자 독립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90년 3월 9일 리투아니아 최고회의는 독립을 선언합니다. 이는 소련 공화국 중 가장 먼저 독립을 선언한 사례였죠. 많은 어려움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선언은 다른 발트해 국가들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결국 리투아니아의 독립은 소련 해체의 중요한 촉매제가 되었죠. 오늘날 리투아니아는 유럽연합과 나토의 자랑스러운 회원국입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 3월 9일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난 날을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는 1723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선구적인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였죠. 스코틀랜드 계몽주의의 핵심 인물로 활약했습니다. 글래스고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사회철학을 공부했는데요. 특히 옥스퍼드에서는 장학금 혜택을 받은 소수 학생 중 한 명이었어요. 졸업 후 에든버러에서 성공적인 공개 강의를 펼쳐 명성을 얻었죠. 이후 데이비드 흉과도 협력하며 지적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에서 도덕철학 교수로 재직하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의 주요 저서로는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이 있습니다. 특히 1776년에 발표된 국부론은 그의 최고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책은 현대 경제학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었죠. 스미스는 부의 분배를 신의 뜻이 아닌 여러 요인으로 설명했어요. 자연, 정치, 사회, 경제, 법률, 환경, 기술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한다고 보았죠. 특히 절대우위 개념을 제시하며 경제이론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각국이 특정 재화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그의 사상은 현대 경제학의 기초를 다지며 자본주의 발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의 이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진정으로 시대를 초월한 사상가였습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입니다. 3월 10일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 같은 날 아주 독특한 군대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1831년 3월 10일 프랑스 웨인 부대 라 레지옹이 창설된 날입니다. 이 부대는 프랑스군 소속이지만 외국인들로만 구성된 특별한 부대였죠. 처음에는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지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랜 역사 동안 웨인 부대는 프랑스의 수많은 전쟁터에서 활약했어요. 특히 알제리 전쟁이 끝난 1962년까지 아르메 다프리크의 핵심을 이루었죠. 이 부대의 병사들, 즉 레지오네르들은 고도로 훈련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들의 훈련은 단순히 신체적 강인함을 넘어선다고 해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병사들이 하나 되는 에스프리드 코르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훈련은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레지오네르들은 진정한 전사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 부대의 특별한 규정 중 하나는 시민권에 관한 것입니다. 3년 이상 복무하면 프랑스 시민권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투 중 부상을 입으면 즉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피 흘린 대가로 프랑스인이라는 뜻의 프랑세 파 르상 베르세라고 부릅니다. 웨인 부대는 오늘날까지도 프랑스의 중요한 전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인함과 독특한 정신은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의 강력한 부대를 이룬다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역사, 프랑스 웨인 부대 창설 이야기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역사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역사예요. 3월 10일에 무슨 흥미로운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은 위대한 인물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모두가 아는 간디는 인도의 독립을 이끈 비폭력 저항의 상징이죠. 그는 1869년 인도 구자라트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시작했어요. 런던에서 법률을 공부하고 22세의 변호사가 되었죠. 하지만 인도에서의 변호사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1893년 그는 남아프리카로 건너가 새로운 기회를 찾게 돼요. 그곳에서 21년간 살면서 가족을 이루고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죠. 그때 비폭력 저항, 즉 사티아그라하를 처음으로 시도했어요. 그의 비폭력 저항은 전 세계 자유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죠. 그리고 1915년 45세 나이로 간디는 마침내 인도로 돌아왔어요. 인도에서는 빈곤, 여성 권리, 종교 갈등 등 많은 문제가 있었죠. 간디는 인도의 농민과 노동자들을 조직하여 불의에 항거했어요. 1921년 그는 인도 국민회의의 지도자가 되어 독립운동을 이끌었죠. 그는 스와라지, 즉 자치와 자립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았어요. 간디는 직접 물레로 짠 짧은 도티를 입어 가난한 이들과 연대했어요. 그의 귀국은 인도의 독립운동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죠. 간디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평화와 정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결단이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의 역사였어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0일에 있었던 흥미로운 역사적 순간을 함께 살펴볼까요? 바로 미국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인 멤피스의 탄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멤피스는 테네시주에 위치하며 미시시피 강을 따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럽인의 탐험은 1541년 스페인 정복자 에르난도 데 소토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는 이 지역을 탐험하며 전략적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멤피스는 치카소 절벽 위에 있어 미시시피 강의 홍수로부터 자연적인 보호를 받았어요. 이 지리적 이점 덕분에 식민지 시대 내내 쟁점 지역이 되었죠. 그리고 1819년 존 오버턴, 제임스 윈체스터, 앤드루 잭슨이 현대 멤피스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이 지역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도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오늘 3월 10일은 바로 이 멤피스가 공식적으로 설립된 날입니다. 도시는 강교통과 면화를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남북전쟁 이전 미국 남부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되었죠. 전쟁 후에도 멤피스는 면화와 목재 산업의 핵심 허브로 남았습니다. 또한 멤피스는 미국 민권운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1968년 이곳에서 암살당했죠. 현재는 국민민권박물관이 그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있습니다. 멤피스는 오늘날 운송 및 물류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세계 최대 항공허브를 운영하는 페덱스가 가장 큰 고용주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하여 거대한 물류 중심지로 성장한 도시 멤피스.
오늘 3월 10일 멤피스의 시작을 기념하며 오늘의 역사 이야기를 마칩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1일에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오늘은 바로 코소보와 관련된 중요한 날입니다. 코소보는 동남유럽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며 주로 알바니아계 주민이 살고 있죠. 이 지역은 고대 일리리아 다다니족의 영토였고 그 역사는 4세기 BC로 거슬러 올라가요. 다다니 왕국은 이후 로마 제국에 편입되었고 독립된 로마 속주가 되었죠. 비잔틴 시대에는 다다니아 테마의 일부로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6세기부터 7세기에는 슬라브족의 이주를 겪으며 지배권이 비잔틴과 불가리아 제국 사이를 오갔어요. 이후 13세기에는 세르비아 왕국의 핵심 영토가 됩니다. 수세기 동안 다양한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복잡한 역사를 이어왔죠.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바로 2008년 2월 17일에 일어났지만 그 중요성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일입니다. 2008년 2월 17일 코소보는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은 수십 년간 이어진 갈등과 분쟁의 결과였습니다. 프리슈티나에서는 독립선언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코소보 주민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이 독립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세르비아는 코소보를 자국의 일부로 간주하며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엇갈렸지만 많은 서방 국가들이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했습니다. 코소보의 독립선언은 발칸반도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코소보의 지위는 복잡한 국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독립선언은 주권과 자결권에 대한 중요한 사례로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하세요. 오늘 3월 11일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에 취임한 날입니다. 1985년 3월 11일 그는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장에 오릅니다. 고르바초프는 1931년 농민 가정에서 태어나 스탈린 시대에 성장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집단 농장에서 콤바인 하베스터를 운전하기도 했죠.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며 공산당에 입당했습니다. 스탈린 사후 프루쇼프의 탈스탈린화 개혁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는 1970년 스타브로폴 지역위원회 서기장으로 임명됩니다. 그리고 1978년 모스크바로 돌아와 중앙위원회 서기로 활동했습니다. 브레즈네프 사망 후 잠시 혼란기를 거쳐 마침내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날 그의 취임은 소련의 큰 변화의 바람을 예고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페레스트로이카, 즉 개혁을 추진했어요. 그리고 글라스노스트, 즉 정보의 개방성을 강조했죠. 이러한 정책은 소련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도 힘썼고 이는 냉전 종식에 기여했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결국 1991년 해체되고 맙니다. 고르바초프의 취임은 소련의 마지막 시대를 열고 세계사를 바꾼 순간이었죠. 그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이념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로서 그의 개혁은 많은 논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역사였습니다. 내일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만나요.